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중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제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 정도, 행렬의 곱셈 정도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뭐 전혀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분야 자체가 여러분들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많이 공부하는 분야죠. 사실 되게 재밌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강의에서 재미있는 개념들을 많이 익히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 세 분이에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게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캐나다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요슈아 벤조 교수님, 이분도 역시 캐나다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이시고요. 그 마지막에 계신 분은 이제 란 르쿤 박사님이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뉴욕에 있는 이제 페이스북 연구소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 겸임으로 이제 교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이 세 명이 이제 튜링 어워드라는 이제 굉장히 큰 상을 받았어요. 튜링 어워드라는 것을 보면 이게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이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주는 상입니다. 여러분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그러면 무슨 상을 받죠? 대부분 이제 노벨상을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하죠.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노벨 컴퓨터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노벨이 살던 시대에서는 이제 컴퓨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노벨 컴퓨터상이 없는데 어떤 상을 그러면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ACM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ACM이라는 단체. ACM이라는 단체는 이제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학술 단체입니다. 그 학술 단체에서 만든 상이 있어요. 그 상은 AM 튜링, 즉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저 사람을 따서 이름을 따서 이제 우리가 만든 상이 바로 튜링상이에요. 자, 그럼 튜링상은 떤 사람이 게 도대체 이렇게 튜링상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느냐 보면 재밌게 보면 알겠지만 튜링 어워드를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정말 대단한 튜링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천재 수학자였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제 논리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부 졸업 논문도 쓰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에서 박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연구 업적은 뭐냐면 여러분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면 이제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튜링 테스트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컴퓨팅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머신이 있을 때 그게 과연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걸 만들기도 했고요. 또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혹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에 보시면 이제 독일군 암호를 깨는 수학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튜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기술 교과서에 보면 기술 교과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컴퓨터 얘기도 있죠. 컴퓨터 얘기는 뭐가 있냐면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1946년에 미국 해군에서 만든 애니악이라는 컴퓨터이고 현재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는 대학에 있습니다. 라는 글이 나와요. 그런데 70년, 뭐 80년 만에 영국의 비밀문서 해제되면서 그게 깨져요. 뭐냐면 1930년대 말에 영국의 콜로서스라는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고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에서 박사를 받은 후에 그 수학과에서 더 있어도 되지만 이제 그 당시 2차 대전을 치르고 있던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독일군의 그 잠수함 암호를 깨는 일을 합니다. 그때 만들었던 컴퓨터가 바로 그 콜로서스라는 컴퓨터고 그 암호 해독 컴퓨터를 우리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튜링 테스트라는 것도 만든 사람이고 세계 최초의 컴퓨터도 만든 사람이에요. 정말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따서 그 ACM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컴퓨터 단체에서는 튜링 어워드라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혹은 뭐 경년이라도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데 2018년에는 이 세 명한테 상을 줬어요.
제가 2016년에 우리가 3월에 알파고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AI 딥러닝에 가지게 됐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냥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그냥 핫한 키워드일 뿐인지 많은 사람들이 논의가 있었지만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 딥러닝의 학문적인 파급 효과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학문적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공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그럼 그렇게 대단할까요? 딱 보면 인공지능은 굉장히 확장성이 좋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이란 분야도 인공지능 기술, IT 기술과 융합이 되면 좀 더 우리가 발전된 형태를 가질 수 있죠.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뭐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야가 이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과 결합이 되면 정말 큰 뭐랄까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딥러닝 레볼루션 혁명이라 부를 만한 것이고 이게 현실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나 연구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연구를 해 나갈 분야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세 가지 단어를 신문지상에서 많이 섞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그다음 머신러닝, 여기서 보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많이 신문지상에서 섞어 쓰는데 사실 이렇게 섞어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쵸? 근데 왜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AI는 어떤 AI냐면요 하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딥러닝 기반이 아니었어요. 그때에는 진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공적으로 기계도 지능이 있어야 되려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논리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논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인공지능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연산, true false, 아니면 기호 논리학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던 게 그 당시에 AI입니다. 그래서 그때 AI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rule based AI, 규칙 기반 AI 이렇게 불러요. 근데 머신러닝은 뭐냐면 그거랑 좀 달라요. 이건 뭐냐면 진짜 사람이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가 기계에도 학습할 수 있도록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사람이 학습한다는 걸 보면 통계적으로 많은 의사결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딱 보고 있으면 사과 빨갛고 동그랗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봐왔던 그 모든 사과들의 모양이 그 어느 하나도 정확한 동그라미에 정확한 빨간색은 아니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빨간색의 사과를 봤으니까 대충 불그스름한 색깔 계열이 있지만 그걸 통일된 일반화된 모델로 빨갛고 동그라면 사과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는 게 기계가 가지는 학습의 모방입니다. 그래서 현대 AI는 이렇게 데이터 기반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통계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 게 현대 AI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요즘 그걸 이제 머신AI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즘 현대 AI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 간의 관계라든지 그들의 통계적인 특성을 보기 때문에 우린 뭐라 부르냐면 데이터 기반 AI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룰 베이스드 AI였는데 지금은 데이터 베이스드 AI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란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룰 베이스드 AI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라는 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어야 더 학습이 잘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요즘은 AI를 한다 그러면 다들 데이터 과학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럼 이제 하부 항목으로 들어서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은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도학습 혹은 교사학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사과 사진 1000만 장을 보여주면서 야, 또 이름표 같이 넣어요. 야, 이거 사과야? 라는 이름표. 근데 사과라는 사진도 같이 넣어주고 사진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이름표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표를 막 받으면서 와 이건 사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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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는 거니까 이게 이름표 같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사과 1000만 장을 딱 보면 빨갛고 동그란 표준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인가 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나나 사진 1000만 장을 받으면 노랗고 길쭉하면 바나나라는 표준화된 모델을 가지는 거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즉 데이터가 있지만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이름표도 같이 있어서 정확한 학습이 되도록 가이드를 받는 것
것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반대되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on이 붙었기 때문에 왠지 반대되는 개념 같죠? 이거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데이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지만 이름표가 없어요. 제가 항상 예로 들은 게 이제 신생아 예제입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있을 때 신생아한테 제가 이 펜을 주면서 이거 먹는 거 아니니까 먹지 마 라고 말을 하면 신생아는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근데 신생아 머릿속에는 기본적인 욕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입에 갖다 대요. 그러고서 먹을 수 없는 거네 하고 딱 안 먹으면 바로 신생아가 말하는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이걸 수학적인 과정을 표현하자면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줬어요. 이걸 수학적으로 연산해야 되니까 이거 벡터로 만들어서 줬어요. 벡터를 입에 대보는 과정은 뭐냐면 이 아이가 그동안 많이 먹어왔던 음식이 머릿속에 벡터 형태로 있어요. 그것들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게 물, 이유식 이런 건데 방금 내가 입에 댄 게 이들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벡터로 연산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펜은 물이나 그런 이유식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다르겠죠, 이렇게. 그럼 다를수록 각도가 점점 벌어지죠. 이 각도를 가지고 유사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각도가 되게 비슷하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이유식이나 물과 굉장히 비슷한 게 들어왔으니까 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넌 먹을 수 있는 애 하고 먹을 수 있는 애 집합에 넣습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이거 펜이에요. 지금까지 먹었던 이유식 물과는 달라요. 그럼 이거 많이 다르겠죠. 그러면 넌 먹을 수 없는데 넌 먹을 수 없는 카테고리로 넘어가 다른 클러스에 보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뭘 하냐면 맨 처음에 데이터를 벡터화 시켜서 구조화를 시키고 얘를 입에 갖다 대려보는 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와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을 해서 유사하면 먹을 수 있는 애, 유사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애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즉 데이터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다가 먹을 수 없는 거야 라는 레이블을 했을 때 그 레이블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이블을 못 하는 거예요. 즉 데이터는 있지만 이름표는 없는 즉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강화학습은 뭐냐면 우리가 액션이 한 번만 있는 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우리 알파고처럼 한 수를 두면 다른 쪽에서 한 수를 두고 나도 한 수를 두고 왔다 갔다 수를 두는 게 이제 우리가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바둑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강화학습 얘기가 되고요. 끊임없이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미로 찾기를 한다든지 즉 전후 좌우라는 길을 계속 찾아가는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게임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강화학습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할 딥러닝은 바로 이쪽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즉 즉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기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배울 간 같은 구조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일부 들어가 있고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이제 강화학습 문제도 많이 풀기도 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조금씩 연관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건 바로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가 제일 큰 범위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될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바로 데이터가 많이 주어지지만 인공신경망에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에 이름표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진 상태에서 공통된 특징을 뽑아내기 위한 학습 과정을 거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옆에 있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나 강화학습과도 일정 부분 인터랙션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변형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고요. 자,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리그레션, 즉 경향성을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들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기 알고리즘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배우면서 우리가 점점 이 코드가 전혀 다르지 않다. 굉장히 유사하지만 서로서로 코릴레이션 있는 그런 코드들이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까지 구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